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2부는 현장은요? 라는 코너입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도 안진걸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렵게 우리 그 사학비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방정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안 소장님이야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아닙니다. 방정균 교수님은 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직접 소개하면 또 재미없고 안 소장님께서 잠깐 소개하면서 또 못한 얘기 우리 그 교수님 직접 얘기하면 어떨까요? 방정 교수님이요? 네. 아니 저는 오늘 그 뉴스타파에서 네. 윤석열 씨하고 방상훈이가 네. 비밀의 동 독대했다. 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뜨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마 박시영 대표님이랑 같이 있는 텔레그램 올렸을걸요. 제가 네. 조선일보 계속 고발하는데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있다. 5번이나 고발했는데 네. 윤석열과 방상훈이 비밀의 동 독대했다는 분석이 입수됐다. 제가 이렇게 몇 달 전에 그렇죠. 그걸 경고를 하고 사람들 알려줬거든요. 대응해야 된다. 네. 근데 오늘 그게 사실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본인 자랑하고 있어. 방 교수님 소개해달라 했더니. 그런 저를 네. 늘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연대해주시는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의 대변인이자 네. 상지대 한의대 교수인 방정균 교수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사학비리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십니다. 상지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김문기, 일종의 미래통합당 조상 계열이죠. 그렇죠. 민자당, 예. 신한국당 그쪽에서 놀았던 그 김민구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길을 다 몰아내고 상지대학교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우리 상지대가 정상화된 것처럼 다른 사학비리도 몰아내고 정상화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저랑 이렇게 투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교수님 저기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뭐 교육단체, 교수단체, 뭐 교수노조라든지 민교육 그리고 정교조, 대학노조 등의 교수단체 등과 뭐 참여연대 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함께 이 사학비리 척결하고 사학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모인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운동본부는 좀 몇 분이나 좀 활동하고 계시나요? 뭐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실행위원들은 한 20여 분 되는데요. 네.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게 되면 뭐 한 100개 단체 이상이 막 연대할 수도 있고 그런 단체입니다. 상지대가 정대하 총장이죠? 예, 맞습니다. 정대하 총장님이 들어선 이후에 상지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과거에 이제 그 학내 민주화 때문에 굉장히 그 오랜 기간 투쟁도 하고 막 그랬던 대학 아닙니까? 예, 뭐 저희가 투쟁이 40년 투쟁사라고 하는데요. 예. 길게는 40년 투쟁을 이겨내고 2016년 대법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냈고요. 그래서 네. 2018년 8월에 지금의 정의사, 공익적인 이사로서 정의사가 선임됐습니다. 그 이후 총장 직선제, 학생들, 뭐 교수 학생 직원이 선거를 통해서 학생 직선제로서 총장이 선임됐는데 그 이후 우리 상지대학교가 교육혁신과 사회협력이라는 두 양날개로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대학 최초로 발달장애 돌봄센터를 대학에 유치했고 그다음에 대학 최초로 또 청년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저희 대학이 사실은 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담이 아니고 심리적인 담을 없애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발전한다라는 그런 기체 아래 지금 발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30억의 발전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신한은행 등 기업들, 바디프렌드 등등의 기업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30억 발전기금을 모았고요. 네. 올해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학에 비해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 같은 그 중소규모의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전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 원주에 있죠? 상지대가? 원주에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최근에 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연세대 홍익대 감사를 했더니 비리 덩어리더라 뭐 이런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감사 실시했던 배경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세대 홍익대 감사를 했었고요. 작년에 2019년대 고려대 같은 경우 종합감사가 아니고 회계감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사학비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지방대학들의 사학비리와 별반 다름없는 비리가 발견이 됐어요. 아, 이게 소위 됐어요. 명문대라고 하는 그렇죠. 데와 예. 지방대나 똑같이 비리가 예. 똑같더라. 비리 유형이 비슷합니다. 이걸 봐서는 소위 뭐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 서울의 명문대학을 하더라도 이 사학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9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사립대학이 한 350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111개 대학이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런가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육부의 감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교육부 감사관실에 한 8에서 9명 정도 감사 인력이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뭐 적다 하더라도 왜 꼭 명문대나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만 비켜나갔냐 이거죠. 지방대만 많이 하고. 이유가 있나요? 지금 6천 명 이상으로 기준했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그다음에 홍익대, 서강대, 광운대 이 6개 학교가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가 받은 건데요. 소위 말하는 그 근거 없는 신뢰? 그런데 저는 근거 없는 신뢰보다는 약간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침묵의 카르텔이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대학을 결정할 때 교육부가 어떤 기준이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하고 언제는 어디 한다 이 기준이 투명하게 밝혀져 사실은 있나요? 이제 규정상 그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해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합감사 기준으로는 1년에 6.4개 정도 대학을 하고요. 네. 그 규모가 그 종합감사보다 규모가 좀 작은 회계 부분만 따지는 회계감사를 한 21개 대학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해서 한 1년에 28개 최대한 해도. 근데 대학은 350개. 그러면 선별적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교육부의 감사는 주로 구성원들이 고발을 하거나 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대학들에 한해서 사후 약방문 형식으로 감사를 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그 문제가 또 감사 결과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조치를 그러면 다른 대학들의 경각심을 좀 유발해서 조심을 할 텐데 대부분 그냥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연세대 홍익대 어마어마한 그 내용에 사실 저희가 보기엔 충격적인 비리가 있는데도 대부분 경고 등의 조치예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감사 나와라. 좀 고사하고 말면 아니 되지. 그 연대도 보니까 수사 의뢰가 4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발견됐을 때 전 부총장 아들이 대학원에 입학 비리잖아요. 심각한. 그다음에 교수 7명이 거기 합세를 한 조직적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비하면 훨씬 더 확실하고 방대하고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건데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조국 전 장관 논란이니까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게 많고요. 근데 지금 아무튼 우리 방송할 때 제가 방사훈 윤석열 만났다 했더니 검찰에 대한 관심으로 댓글이 그만 막 올라오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학비리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왜 감사가 안 되냐 물어봤잖아요. 방정규도 설명 잘했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종교 권력, 사학 권력 이 네 권력이 수구 기득권 냉전 세력의 핵심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고요. 카르텔을 형성하고 종교 있죠. 사학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교 권력이면서 사학 권력이에요. 얘들이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 개정 제일 반대했던 세력이고요. 수구 언론들이 그걸 늘 비호해줬어요. 수구 정치인들이 늘 그걸 비호해줬고요. 사학 족벌 출신 정치인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경원, 장제원, 홍문종, 김문기, 또 누구죠? 김황식, 그다음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정말 사학을 나쁜 방향으로 운영하면서도 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방상훈 씨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위죠. 사돈. 예. 조선일보 방상훈도 수원대 비리의 대명사인 이상훈의 사돈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언론 권력, 종교 권력, 사학 권력. 이번에 뭐 그러니까 감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백선엽도 선인재단. 선인재단. 선인재단은 백선엽 선자에 백인엽 연자에 인자를 따서 선인재단이고요. 네. 거기도 어마무시한 비리를 저질렀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학 비리가 상지대 비리, 김문기 세력의 옛날 민자당 국회의원.
지금 미래통합당. 네네. 그다음에 수원대 이인수 사학비리. 조선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사장의 사돈. 예. 그다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을 특혜 채용해서 문제가 됐던. 예. 그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백선엽 형이니까 백선엽 형제의 선인재단. 선인재단. 거기는 정말 오죽하면 사립대가 예. 인천 시립대로 바뀌고 결국 인천 시립대 국립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대를 국공립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허황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인천대 사례는 비리로 얼룩지고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학생들 진짜 이 심각한 사건은 학생들 학부모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학교 다닐 네. 맛을 못 느끼게 하고 청춘 시절에 굉장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데. 근데 지금 이제 알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사태 과정에서 대학생들 그리고 단체들도 막 구성도 됐고 교수들 네. 막 성명도 발표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들끓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연대 홍익대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가 드러났는데 잠잠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뭐 분노하거나 실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의사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도 많고 또 여전히 지금 논란이거나 공방 중인 게 많죠.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만약에 팩트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이나 표창장 위조 논란이니까 그걸로 바로 예를 들면 동양대를 부정입학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양대 대학원을 부정입학했다는 그런 게 이제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연세대나 홍익대,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원대, 상지대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상지대 학생들과 원주 시민들, 강원도 도민들, 상지대 교직원들, 교수님들은 해고도 당하고 방정 교수님도 해직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검찰로부터 핍박도 받고 기소도 되고 이렇게 투쟁해서 상지대를 정상화 시켰어요. 그러면 그때 조국 전 장관 때 막 나왔던 사람들 사실 그때 성명 냈던 교수들 연대 홍대 사태에는 훨씬 더 나서야 아니 되는 난 거죠. 예. 궁금한 게요. 저 정도 터지면 예를 들면 연세대 교수님들 중에서 그런 어떤 아까 전 부총장 같은 경우는 형법으로 뭐 예를 들면 수사해서 해야죠. 예. 하는 것대로 하고 학교 내에서 뭔가 당연히 해임 조치라든지 해임 조치 같은 걸 조치가 해야 이루어져야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립대학이 문제가 뭐냐면 그 대학을 사적 소유화하고 있거든요. 사적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홍대나 이런 마찬가지 대학들의 소위 그 설립했던 사람들의 심기를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일이라는 것으로 해임이나 뭐 파면을 시키는 등 이런 행태들이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의 따님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정치 쟁점화된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순수하게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검찰에 의해서 언론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법원 그 소송 과정에서 기소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부정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언론들이 과연 그 시기에 검찰에 문제가 제기했던 것을 언론에 실었던 만큼의 반만이라도 좀 실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학재단과 판검사,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의 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연대나 홍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르텔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 쟁점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해. 잠깐만요. 팩트. 그러니까 국립대하고 예. 사립대하고 비교하면 이런 감사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회계 부정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국립대는 국립대 회계 시스템 코러스라는 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뉴얼화돼 있어요. 아. 근데 사립대는 그게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유총 사태 네네네. 때 그 국가 재정이 투입됐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라 했더니 저항을 했잖아요. 네, 네. 사립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회계 부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가 사립대학도 사립학교도
국립대학에 준하는 회계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한유총 사태하고 예. 똑같은 맞습니다. 지금 그 구조가 사립대도 여전히 적용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예.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이번에 회계 부정 그 회계 감사했을 때 결과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학기간에 재무회계 규칙상 뭐가 있냐면 건설의 경우에는 2억, 네.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1조 7천억인가요? 네. 그거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19년도 고려대학교 회계 감사했을 때 고려대학교 고려대병원이 있죠. 예. 9,100억을 그 수의계약을 했어요. 9,100억이요? 9,100억. 연대는 1조 7천억. 1조 7천억? 수의 계약이?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더 연대는 더 웃긴 게요. 예. 그 49%를 연세대학교 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 회사가 있어요. 아. 그 회사에 일감을 그러니까 몰아준 겁니다. 야 일반 기업하고 하는 짓을 똑같이 교육기관이 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도 뭐 재벌이나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랑 비슷하게 네. 상지대, 수원대, 예. 뭐 연세대 이런 데서 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상지대는 그걸 투쟁으로 극복하고 정상화되어 가지고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상지대학교가 그 40년 사학비리를 극복한 투쟁은 대단했다. 그래서 6월 민주화운동 기념사협회가 정식으로 제정한 6월 민주상 대상 본상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본상 수상을 이 했습니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예. 중고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도 예. 똑같은 방식인가요? 여기 지금 뭐 댓글에 보면 중고등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예. 중고등학교 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최근 확인된 결과로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 세습되는 경우가 49%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을 학교를 세웠으면 아, 그거를- 이사장들 세습? 예, 이사장 세습을. 예. 그러니까 세습을 하면 그게 뭐가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왼쪽 생각하죠. 주머니에 돈을 네.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쓰고 막 쓰는 거예요. 홍대 같은 경우가 사립학교법상 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는 명백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만약에 함부로 쓰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인이 내야 될 재산세 6억 정도를 교비회계로 집행합니다. 또 최근에 이 가장 형법 이 법정에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교비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수원대 이인수도 이인수 총장도 마찬가지고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도 그것으로 그 형법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홍익대 같은 경우가 1억 2천을 법인이 내야 될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냈어요. 근데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경고하고 교비로 환수해라. 그 조치를 끝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예를 들면 법적 옛날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2006년에 예. 굉장히 그 5년. 뜨거웠잖아요. 2005년인가요? 뜨거웠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이사 구성 기억에 옛날 예. 이사 구성에 대한 것들이 좀 개방형 있었고. 이사, 그러니까 개방형 개방형 이사, 공익 이사.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그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방이사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이런 네. 회계 부정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사회 내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2005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는데 아까 안 소장님 말씀대로 2007년에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 대표 뭐 등등 해갖고 엄청나게 저항을 해서 2007년에 사립학교법을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방이사 제도는 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에서 아무런 규정도 없이 네. 정관에서 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관은 법인이 정하잖아요. 네. 개방이사 추천위원 구성을 법인이 자기네가 유리하게 또는 법인이 들어가서 그럼 법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개방이사로 선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이거 있습니까? 법적 법적 미비입니다. 이거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정을 해서 이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어떻게 구성원들이 중심으로 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했던 국민운동본부 예.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법 제도의 문제점을 예.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예. 입법 운동을 펼치할 텐데 펼치고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누가 어떤 의원들이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20대 국회에서는 이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었고요. 네. 최근에 21대 국회가 되면서 얼마 전에도 윤영덕 의원, 서동영 의원, 뭐 박찬대 의원 등등으로 네. 토론회를 했고 얼마 전에도 또 토론회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 그 9명의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그 유기용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 유기용 위원장이죠? 그 위원장 위원장이? 포함해서 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180석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사립학교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예. 예. 다만 예. 민주당이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고 2007년에 개학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해서 정권을 뺏겼다라는 그 저희는 트라우마. 이해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트라우마가 갖고 있죠. 있는데 예. 이거 저는 이겨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럼요. 대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예를 들면 검찰개혁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문제, 행정수도 이전 또 걸어놨죠. 언론개혁, 지금 이 사학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 차원에서 이거를 집요하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의제를 어떤 시간 내, 어떤 순간에 이걸 통과를 시킬 거냐. 요 부분들은 이제 전략적 판단이 사실은 여권에 필요할 겁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9년 동안 네. 전국의 모든 사학비리 대학에 이명박, 박근혜는 집요하게 박근혜도 영남대 사학비리 이사장 재단 출신이죠. 출신이잖아요. 네네. 아까 그리고 댓글 제가 팩트 체크해드렸는데 연세대가 조선일보 재단이라고 이제 누가 올리셨는데 정확히는 조선일보 이제 방일영이가 연세대 이사장을 한 적이 있지만 연세대는 기독교 재단인데 그 조선일보랑 세력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재단이라 할 수 없는데 팩트 체크는 해드리면 아무튼 지분이 있어갖고 계속 싸우죠. 이사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학과 언론 권력이 빌붙었다는 지적했는데 맞습니다. 연대도 조선일보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고 대표적으로 고대는 아예 고대? 동아일보 네.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학 세력, 종교 세력, 그러니까 극우 기독교 세력이랑 사학 세력, 언론 세력이 모여서 노무현 정부의 사학 개혁을 방해했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 사학비리 세력 다 돌아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네. 그때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대 사학비리, 상지대 사학비리가 또 터진 겁니다. 그다음에 성신여대 사학비리가 터졌고 바로 성신여대 사학비리 때 당시 심하진 총장을 비호했다는 의혹,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이 나경원 의원이 있고 본인은 홍신학원, 본인 집안에 또 홍신학원에 사학비리가 있고 이사죠. 성신여대 사학비리를 또 측면 지원한 거죠. 비호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 얽히고 설켜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항식이도 아까 제가 사학비리 세례를 했잖아요. 그 김항식은 서울시장 선거 나올 때 후보로 나올 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심하진 성신여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관계까지 동지 관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들어서서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인 거죠. 예. 서로 끌어주고. 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경원, 장제원, 참. 홍문종 나경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나경원 재판 저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요. 왜 나경원, 그렇답니까? 그다음에 조선일보도 5번 고발해서 수사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 비밀이 밝혀졌잖아요. 윤석열과 방상훈이 비밀회동을 하고 독대를 하는 사이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조선일보를 여러 번 고발했는데 비밀하고 피고발인이고 피의자고 혐의자가 될 사람인데 본인은 몇 번 독대하니까. 조사 받았어요? 지금 나경원. 저는 지금 고발인 조사만 나경원 검찰 고발인 조사 4번, 예. 방정 교수님이 또 사학교 국부론에서 고발한 걸로 1번, 경찰에서 나경원 고발인 조사 2번. 그래서 저는 고발인 조사만 지금 나경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6번. 나경원은 조사도 안 하고 고발인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고발인 조사는 검찰에서 4번, 이번에 경찰에서 1번. 그걸 한번 하시죠. 공개 토론 요구를 하셨나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응하지 했죠. 않고 그래놓고는 응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을 걸었잖아요. 3,100만 원. 지금 예. 소송 당해서 피곤해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저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상지대 정상화됐고요. 얼마 전에 경주대 서라벌대도 비리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같은 재단인데. 그 정진우 총장이 예, 갔죠? 정진우 전 맞습니다. 정의당원 총장 가 있고 거기 무보수라고던데? 돈도 안 나와. 돈도 네, 없죠. 무보수래? 워낙 왜냐하면 난리 쳐가지고. 교수들이 급여를 못 받고 그러니까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1,200명 정원인데요. 예. 학생들이 뭐 300명, 400명밖에 안 오니까 한두 달 그 급여 지급하고 나면 재정이 없습니다. 자, 거기도 이 사장이 누구냐? 그 전에 예. 비리 사장이 민자당 신한국당 계열의 김일륜 전 의원입니다. 사학비리가 있는 곳은 총선에 나왔습니다. 예. 사학비리가 있는 곳은 항상 정말 10중 8구는 예. 민자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미통당 계열 의원들이 계셨어.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상지대 정상화되고 경주대, 서라벌대 임시사 파견되고 수원대도 곧 있으면 정상화되고 대구대 정상화됐고 성신여대 성신여대, 정상화됐고 조선대 정상화됐고 덕성여대. 야, 그 이건 박수 칭찬 박수 한번 칩시다. 문재인 정부 열심히 아니, 했네.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달프다. 변한 게 별로 없다. 저는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지적하는 거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만 최소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해서 총선에서 진 게 아니거든요. 정권을 뺏긴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요. 당시에 사학개혁, 언론개혁을 더 잘했으면 정권을 안 뺏겼죠. 근데 뭔가 하반기 갈수록 개혁이 막 안 되면서 이제 혼선이 생겼던 건데 그리고 지금도 이 사학 세력들은 틈만 나면 다시 비리자단에 복귀하려고 시도를 하고 김문기도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네. 수원대에서도 이인수 총장 그 비리 다 밝혀졌잖아요. 아직도 비호받고 있습니다. 김무성 등 이런 사람들한테 방상훈한테. 예, 아직도 정말 이게- 이제 문제가 예. 그 법이 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법개혁이가 법조계가 그 경주대도 마찬가지고 수원대도 마찬가지고 교육부가 감사를 나와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행정소송을 하든 소송을 합니다. 그럼 소송에서 져요 교육부가. 아, 그래요? 그냥 아직까지도 이 법조계가 좀 문제가 있고 특히 법조계는 그러니까 재판 예를 들면 사법부의 문제 아닙니까? 사법부. 예. 사법부는 여전히 이 사립대학을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깨지지 않으면 이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지난번에 한일총 사태가 준 예. 의미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크죠. 예. 사립 유치원을 어떻게 볼 거냐,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국민들이 그 부분을 문제점을 지금 다 알게 된 거 알고 아닙니까? 있죠, 이제. 그러니까 사립 안진걸이 댓글 달았어요. 뭐라고? 오늘 또 열심히 시청해줘서 감사해요. 아까는 국회로 보내자고 예, 그랬어요. 기습적으로 제가 댓글 달았는데 예. 방금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네. 사립학교는 과연 사유재산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도 공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이미 판결이 여러 번 나왔고요. 실제 사립 초중고에는 거의 운영비의 100%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설립자만 민간인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교육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설립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국가가 다 세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립학교지 실제로는 공립학교나 다름없고요.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처음에는 민간인이 주도했고 뭐 종교 세력도 주도하고 했던 건 맞지만 지금 사립대학의 예산이요. 60-70%가 등록금이고 25% 안팎이 국가 보조금입니다. 네. 아, 근데 국가 보조금은 국가 장학금이죠. 예, 국가 장학금이 네, 이제 대부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 네. 국가 보조금에서 한 60%가 국가 장학금이지만 나머지 국가 보조금이 직접 갑니다. 어쨌든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 명목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등록금 국민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내는 건 공적인 성격 교육에서 국민들이 60-70% 등록금 내고 있죠. 국가 장학금 포함하여 한 25%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대학에. 나머지만 겨우 사립 법인들이 조금씩 돈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법이 정한 법정 전입금, 예. 법이 정해놓은 전입을 해라고 한 것도 지키지 않은 대학들이 수두룩합니다. 저희 아까 시청자 이분이 사립대학에도 국가지원금이 들어가지 않나요?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답변을 좀 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안진걸 선생님 말씀대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국가장학금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그 재정 지원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 그렇죠. 여전히 그 열악한데 GDP 대비로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그 OECD 평균은 0.9%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립대학이 사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학에 가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선진국들은 네. 웬만하면 국공립대학이 70-80%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돼요. 있고 예. 대학을 안 가고 예를 예. 들면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진로가 것도 많고요. 예. 왜냐하면 고졸이어도 차별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왜 다 같이 대학을 가냐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졸업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임금 차별, 지방대학을 예, 나와도 승진 뭐 그런 차별, 사람인데. 평판 차별을 받잖아요. 결혼해서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모두가 대학 가는 게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공감한다면 고졸 출신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지금 됩니다. 대학이 어쨌든 학생 수가 이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줄어들었죠. 않습니까? 예. 위기 의식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떤 크죠. 예. 사학 스스로 뭔가 개혁하려고 하는 구조조정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대학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듭니다. 그 대학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아, 저 남쪽부터 이제 정원을 못 채워 올라오는 거죠. 옛날에 막 중국 학생들 많이 받아들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학생도 대부분 서울에. 왜냐면 그 중국 학생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이런 분들은 오셔갖고 하는 게 사실 공부도 목적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서울에 직접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집중돼 있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16개 대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그중에 15개 대학교 지방대학이에요. 그럼 지방대학은 사실은 교수들이 급여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수두룩하고요. 그 급여조차도 못 받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 감축을 대부분 지방대학이 했고 또 그 자유개선대학이라든지 이 국가 지원은 또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그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지방대학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근데 이 지방대학이 과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고등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지방대학은 얼마 전 어느 한 결과 보면 그 시군구 지역의 지방대학이 그 차지하는 경제가 9%랍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학의 지원 정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무슨 자구책이 있냐는데 저희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 김문기 씨가 학교를 망쳐버리는 바람에 1,500명의 학생이 떠나갔습니다. 예. 1,500명만큼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18년, 17년부터 교수 직원이 18% 임금 삭감을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좀 힘든 상황이 지방대학입니다. 지금. 이 지금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사학을 혁신하려면 무엇을 좀 바꿔야 하는지 사학 비리 근절 방안 예.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뭐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좀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주시면.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학이 대학다우려면 사학의 공공성이 제고가 돼야 되겠죠. 네. 운영의 공공성. 두 번째는 사학 회계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의 공공성이 제고가 되려면 이 사학을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공재로서 인식해야 되죠. 근데 지금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뭐냐면 임원의 임기를 제한할 때 같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제한을 뒀습니다. 네. 근데 그냥 임원, 이사의 경우에는 그냥 중임할 수 있다 해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둬라. 그런데 정관에서 자기는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학교 자율적으로 하라는 네, 거죠. 자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고려대 우송대 4대 세습하고 있죠. 3대 세습하는 학교가 20개 대학이 넘습니다. 이거 제한해야 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1회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고요. 학교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교회장인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네. 1회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로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은 또 중임할 수 있다 놓고 정관에서 정해라.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34년째 한 사람이 총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성애 총장 그렇게 오래 하는 걸 25년. 보면서 예, 우리가 알았죠. 25년. 근데 최성의 고발도 했거든요. 사학비리 심각해서 예. 윤석열 검찰이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편파적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듭니다. 예, 예. 이런 그래서 부분들을-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학의 사유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회계 투명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러스 제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코러스에 준하는 거. 회계 시스템. 네, 회계 시스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매년 법인이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하긴 합니다. 그 회계법인 지정해서. 근데 자기가 편한 데 지정을 해서 그냥 맞춤형 회계 감사를 하고 말아요. 그러지 말고 교육부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라 라고 하면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공개해야죠. 지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서 총장의 업무 추진비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도 공개해야죠. 이런 몇 가지 정도만 하면 개인의 대학을 사적 소유하는 데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사학혁신, 사학비리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얘기를. 핵심이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노무현 정부 때 핵심을 잘 봤습니다. 결국은 개방형 이사, 공익 이사. 지금도 대기업들도 자본주의의 첨단인 대기업들도 사회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잖아요. 네, 네. 심지어 감사를 독립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이사랑 별도로 선임이 돼가지고 감사위원이 그러니까 외부인처럼 감사를 제대로 해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업인데도 사회이사를 의무화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기업도 사회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임직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주주들과 이해관계인 그래서 이해관계인 자본주의 속에서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사회적 통제나 견제를 받아라는 겁니다. 근데 교육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교육은 기업에 비해서 공공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네, 네. 하면 당연히 지금은 개방이사 아까 4분의 1로 되어 있어요. 후퇴해가지고. 당시 기억나시죠? 박근혜, 이명박 할 것 없이 그 나경원 막 사학비리 색들 총궐기 해가지고 네.
그것을 그렇게 무력화시켰거든요. 그 4분의 1이면 일부러 제가 사립대학 이 사진 보면 7명인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8명이면 8명인 데가 많지. 8명이면 4분의 1 이상 초과해야 되니까 2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8명 이하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에서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6명, 7명이 한 명이 딴소리 한다 하더라도 표결에서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방형 이사가 의무적으로 최소 뭐 2인, 3인 이상은 되게 만들고 뭐 비율은 뭐 30, 40% 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정말 대학들이 이제 투명한 운영되는 걸 합리적 운영되는 거 국가 사회로에서 운영되는 거라면 재정 지원. 우리가 OECD 국가보다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국가 장학금 빼놓고는 취약하거든요. 네, 그걸 늘리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대학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근데 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 대학의 경쟁력이 강해지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경쟁력, 미래 경쟁력으로 재고로 이어질 것이죠. 제가 교수님한테 궁금한 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법에 바꾸는 속에서의 뭐 회계 시스템 이것은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행정력을 통해서 회계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감사에서 적발됐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문제지만 이것을 적발돼서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행정력을 통해서 그럼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재를 두면 네. 학교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동안에 사학개혁 국본에서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나 이런데 교육당국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이런 어떤 민원도 넣고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네. 그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학혁신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학혁신위원회에서 했던 그 사학혁신위원회에서 주도했던 감사의 결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이 교육부 산하에 교육부 감사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감사관을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때 막 성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 전까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검사를 파견했어요. 아. 교육부 감사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예. 이 사람이 임기가 남아 있으면서 예. 이 감사관실에서 감사만 하면 손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결국은 감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가, 뭐 해임을 시킬 거냐, 중징계할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이 감사관인데, 교육부총리가 아니라 감사관이. 예, 감사관이 해서 이거 근데 이 사람의 결정이 손방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임기가 몇 년인가요? 그게 아마 임기가 2년, 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임해서 했다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 결국은 지금은 아마 검사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예. 또 하나의 작지만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 굉장히 있고요. 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들이 얼마나 곳곳에 예. 자기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네요. 참. 맞습니다. 그 약간 지금 이제 그 밤이 깊어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 제가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연세대 전 부총장 아들의 지금 입시비리가 확인돼서 그런 거잖아요. 대학원 입시비리 교수들이 가세하고 네. 그 사람이 이경태 전 부총장인데 그 조국 교수 논란 국면에서 그 서명을 했던 서명에 이경태가 있더라고요. 그 동일인으로 확인됐나요? 아니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SNS상에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그것도 우리가 같이 네티즌 수사들과 한번 확인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조국 또 무슨 문제 제기했던 무슨 변호사 모임 성명에 김재련 변호사는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김재련의 이름이 이번에 박원순 씨와 관련해서 논란에 있는 그분 김재련 그 두 개가 지금 네티즌 수사들이 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겠네요. 우리 네티즌 수사들 실력을 믿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교육 문제가 또 하나 심각한 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대학을 막 우습게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전 세계 어디나 그 나라의 경쟁력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입니다. 고졸 출신들이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마이스터로 살아가는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좀 더 숙련된 기술, 좀 더 숙련된 지식, 좀 더 숙련된 어떤 미래 어떤 컨텐츠는 아무래도 고등학교까지보다는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뭐 과학 기술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것 동의, 많은 국민이 동의해 주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유럽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요즘에 국공립 때는 무상교육 확산되고 일부 사립대학이 무상교육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고질적으로 학생 학부모한테 너무 많이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요 문제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참 2011년도 어려워요.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국가장학금 도입됐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 2학기 때 학자금 이자를 옛날 대학 다니는 분들 깜짝 놀랄 학자금 이자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해가지고 1.85%까지 내렸어요. 예전에 많은 애청자들께서 7%, 10% 막 냈을 거예요. 지금은 1.85%.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자금 우리가 이자율이. 여러 뭐 복지 비용들이 이제는 복지 재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재정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국방비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예,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국방비나 서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 비용. 예. 제가 좀 요 재정 관련돼서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다 말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그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 고등교육 그 비용에서 정부 재원은 OECD 평균 0.9%인데요. 네. 우리나라 0.7%입니다. 부족하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민간 재원입니다. 개인이 내는 거. OECD 평균 0.5%인데 우리는 1.1%입니다. 그만큼 이 고등교육에 개인의 비용, 민간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게 투입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등록금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낮추지 않으면 등록금이 감액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래서 좀 고등교육에 대해서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네. 국정과제 52번째 국정과제가 공영형 사립형대학입니다. 이거 뭐 어떤 뜻인가요? 이게 근데 어떤 사실 의미인가요? 애초에 공영형 사립형대학이 디자인됐을 때는 네. 학교 운영비를 의 반을 지원을 해주고 네. 대신 그 이사의 51%를 공익적 이사로 선임하자라는 것이 공영형 사립형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350개 대학 350개 대학에 약 350억씩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몇 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가가 이 부분은 좀 힘들어서 교육부는 2019년에 812억 예산을 해서 몇 개 대학만 하겠다 시범 사업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원 삭감됐습니다. 2020년대는 그러면 한 3개 대학 정도만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87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수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육 상임위 쪽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건가요? 예, 그랬고 그래서 요번에 좀 노력을 하고 이제 예산을 따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공영사립형대학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비리 부분을 척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모델이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어떤 그 사례가 예. 딱 그 서야 사람들이 보고 그럼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거 확대하면 되는데 사학 비리를 척결할 수 있고 사학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는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연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달에 155개의 공공기관이 다 이전을 완료했어요. 네. 한 6만 2천 명의 그 인원들이 거의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정착되지 못했고 네, 네. 그 혁신 도시가 금열 전역만 되면 유령 도시예요. 네. 사람이 원주도 없습니다. 혁신도시죠. 예. 그러면 공영사립병대학을 지역 거점 대학 비슷하게 선정을 해놓고 그 지역 대학 공영사립병대학과 공공기관이 계약학과 정도 협약을 맺어갖고 인재를 키워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35%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는 공고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곳이 이걸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좀 많이 채용하고 그거를 공영사립병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하면은 이게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적 제안을 이 공영사립병대에서 제안을 해주고 그것을 다시 정차화시키고 하면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이 공영사립병대학이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기 등록금 얘기 조금 드려봐야 할 예.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등록금 인하 요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국대에서 뭐 이렇게 좀 한다 뭐 이런 발표는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학기 수업이 엄청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건 사실 대학이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교우 강사님들이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인프라가 없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들 잘해주고 싶었는데 방 교수님이나 저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애쓴다고 애썼는데 옛날 오프라인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인 그나마 뜨시는 대학들은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이제 간단한 장학금, 독서 장학금이라도 지급을 했습니다. 상지대도 그렇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소 100만 원 안팎은 돌려받아야 된다. 너무 수업질이 엉망해서 그런 이제 간극이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다 합치면 10조가 넘는데도 한 푼도 안 돌려주고 있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고려대, 뭐 홍익대 아니, 아무도 그 안 하고 부분에 있잖아요. 대해서 그래서 그게 문제고. 아니,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도 만나보면 또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한 물어봤더니 가까운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비대면 교육하느라 일단 수업의 질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왜냐하면 학습열이 있는 분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 알바하다가도 나중에 집에서 보고 또 되돌리기도 다시 보고 해서 보고서의 품질이 과거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서버를 확충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00명의 정원이면 서버를 확충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 학교 차원에서도. 그래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잘 활용하는 학생이나 교수님들 계세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게 잘 되는 사이버 대학보다 훨씬 잘 활용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사이버 대학은 평균 등록금이 150만 원 안팎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일반 대학은 400만에서 500만 원인데 사이버 대학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은 이렇게 지금 유튜브 보시듯이 우리가 학생들 강의하듯이 잘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요. 그 시스템이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오프라인 일반 대학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물론 대학들이 갑자기 온라인 캠퍼스를 구축하는 비용은 들었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음성을 탑재해서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 수업이 집중이 여기 안 되죠. 보니까 예. 그 얘기 많이 쓰네요. 실습이 중요한 전공과 이론이 중요한 전공의 차이가 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대학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돈을 들인 건 맞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험 실습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 사용비용이라든지 강의실, 도서관 사용비용 이런 건 일부 관리비 외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건대가 8.3%, 단국대가 10%를 2학기 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뭐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놓고 한 푼도 안 주고 있는 서울연고대, 뭐 홍대 이대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결정인데 그 8.3%하고 10%도 따지고 보면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래도 학생들은 그것도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있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짝짝 물어봅시다. 추경에서 그 대학이 이런 어떤 노력에 비례해서 뭐 예.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1,000억 교육부 예산 1,000억 했는데요. 예. 1,000억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대가 350개 대학입니다. 네네. 나누면 한 2억 채 안 되죠. 2억 좀 넘죠. 그거 갖고는 택도 사실은 없다. 그렇죠. 좀 더 쉽게 예. 재학 전체 등록 대학생은 박생 대표님 학교 다닐 때는 구국에 강철대고 100만 학도에 총궐기하라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60만 원대. 아니 100만 학도 어쨌든 나중에 좀 늘어나서 최근에 대학생은 3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대학수가 늘어나고 대학수 아까 방정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340개 정도나 됩니다. 물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지역의 일부 대학은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실 텐데 그건 아마 그렇게 해서 거점 대학이나 공영 사립대학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긍정적 구조조정이 있을 건데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건 제가 이제 반대하긴 한데요. 그 300만 명 중에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 매 학기 휴학이나 알바나 부업이나 연수 안 가는 학생들, 군대 안 가는 학생들은 한 200만이 좀 넘으니까 1,000억을 지금 추경련 1,000억이 통과됐거든요. 200만 원 나누면 5만 원 꼴입니다. 자, 1인당.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적습니다. 일단 쟁점부터 딱딱딱 얘기합시다. 짧고 굵게. 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한 비용이 너무 적다.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정부로부터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대학이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학생들이 지금 뭔가 시위를 하고 있거나 집단적인 어떤 예를 들면 의견들이 표출되는 장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나 학생자치 활동이 너무 죽어서 이게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줄여서 전대넷 옛날 전대협이나 한총련 비를 이은 조직이죠. 그분들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막 국토대장정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추경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1인당 5만 원꼴로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럼 나머진 대학이 예를 들면 45만 원을 대학이 채우면 50만 원씩 환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대학의 몫이 있는 건데 대학들 중에는 지역 대학들은 솔직히 어려운 대학이 많습니다. 재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 전입금 많은 데도 부자 많잖아요. 대학들은 본인들이 50에서 100만 원이라도 환불을 해줘라는 것이고요. 지역 대학들은 정부가 오히려 1,000억 중에 지역 대학들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역 대학들도 거기에 매칭해서 그거 좋은 방안이네.
지금 그러니까 실제 모든 대학을 n분의 1로 나누지 말고 적은 돈이니까 맞습니다. 열악한 데들을 중심으로 주고 지방대학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지금 예. 1,000억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이 20개고요. 100억 이상이 87개입니다. 적립금. 그러니까 그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적립금이 없는 대학이라고. 그런 대학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대학의 움직임은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부 목소리는 내고는 있지만 큰 흐름으로 지금 펼쳐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 문제와 관련해서 늘 그 안중근 소장이 거품을 많이 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핵심 문제점 뭡니까 지금 국가장학금에? 이제 국가장학금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 이제 대학가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터진 마지막입니다. 그 후로 투쟁이 없어서 지금 학생들이 대학본부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지대 같은 총장 선거에 학생들 참여까지 보장한 상지대 같은 민주대학을 빼고는 나머지 대학에서 학생 자치 활동이 많이 이제 죽어 있는데 국가장학금은 너무 좋은 제도죠.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전격적으로 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가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등록금이 10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문과 100만 원, 이과 122만 원. 이공계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특별히 높아졌다는 느낌은 안 들어. 아닙니다. 경쟁률도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기 그런데 아니 그게 뭐냐면 커트라인도 좀 올라갔습니다. 커트라인 이런 거 말고 지원의 숫자들이 높아졌습니까? 아, 시립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금이 확 낮아진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네. 확실히 관심을 끕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1년에 등록금만 1,000만 원 안팎에 나머지 교육비까지 하면 한 2천만 원이 들거든요. 이건 서민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니까. 국가장학금 그래서 문제만. 국가는 좋은데 네, 네. 성적 기준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시에 주장해가지고 평점 B 이상이 돼야만 3.0.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가가 상대평가제를 엄격하게 해서 B 미만을 25%에서 40%까지를 강제로 배정합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안 오거나 수업을 안 듣거나 레포트를 안 내거나 시험을 안 보면 다 D 미만이나 F를 주죠. 그런 학생까지 제가 장학금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B에서 C 구간, B에서 C 플러스 구간에 배정된 학생들은 대부분 뭐냐면 방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평가했을 때 원래 B 플러스나 B 제로는 줘야 되는 분들이었는데 성적 매길 때 밀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상대편까지 순위로 밀리니까 네네. 단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 중에 지금 55%는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45%가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성적 기준만 완화해도 C 이상으로 그러면 상당히 많은 중산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FCI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좌담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대학생들 좌담회를 해보면 말이죠. 국가장학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고 분노를 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예, 반드시 제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성적하고 연계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인데 이 소득 기준에 있어서 자기 친구들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집안 사정들 맞습니다. 뻔히 아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은 받고 우리 집은 못 받는다. 네. 그리고 그런 꼼수들이 온라인상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지 세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 인식을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깨닫는 게 바로 국가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의 초점을 이쪽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니까 예. 성적도 중요하지만 예. 공정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9분위, 10분위가 한 푼도 못 받고 8분위, 7분위는 소득 3분위까지는 1년 520만 원까지를 줘요. 근데 6분위, 7분위, 8분위는 1년에 100만 원 안팎밖에 주질 않고요. 일단 금액이 너무 작고 9분위, 10분위는 한 푼도 안 주고 대학원생들은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만이 생기는데 특히 소득 9분위면 많은 국민들이 부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맞벌이 부부들 중에 전세금이 많거나 조그마한 집이 있으면 소득 구분이 많이 편입이 돼버립니다. 서울 예. 수도권에서 맞벌이 부부 중에서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조금 소득이 있으면 다 구분이 예. 넘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아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부모님 굉장히 힘드신데 내가 한 푼도 못 받는 게 굉장히 학생들이 분노나 불만이 많고 그래서 제가 소득 기준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저놈이 완전히 외제차도 타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520만 원을 받는 거 1년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목사들이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런 목사는 소득이 없는 거로 국세청에 잡히는 거예요. 네. 사실 1억씩 받고 그러잖아요. 많은 대형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연봉은 1억 안팎이니까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소득은 영원으로 잡히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지금 이제 일부 과세가 시작되지만요. 국가장학금을 520만 원까지 받아들. 그러면 학생들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건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나 교육부에서 제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20대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 중에 여러 요인인데 그중에서 대학 국가장학금 제도 개혁이나 개선을 여러 번 호소드렸는데 그게 많이 안 받아들여져서 학자금 이주할만 좀 떨어졌어요. 네.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 박시영 대표님 FG하는 내용 저희들도 똑같이 듣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아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사회가 던져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안진걸 선생 이어서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성적 기준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게 그 사실 이 성적이 잘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하고, 하느라고. 예. 근데 이제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 비율을 좀 낮춰주면 사실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없게끔 만들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끝으로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뭐 예.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예. 그 끝으로 그 사학비리나 뭐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 근거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학이라는 것이 개인이 학교를 설립했으니까 개인의 소유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분명히 사학은 국공립과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 공공재입니다. 그럼 공공재라면 공공재로서 역할을 사학이 책무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하나만 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영형 사립평대학이라는 이 정책이 그런 사학혁신과 사학비리 척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학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귀중한 말씀이네요. 예. 저도 요즘 굉장히 우리 어수선하고 좀 걱정도 많으시잖아요. 네. 또 슬픈 일도 많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소한 사학비 세력들은 퇴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지대 완전히 정상에서 발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주대 서라벌대도 지금 임시 공익이사 파견 결정 났고 법원에서 승소까지 했고요. 수원대도 곧 있으면 그렇게 될 거고요. 성신여대, 덕성여대 많은 대학에서 지금 대구대 많은 대학들이 다 지금 정상에 발전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정권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대학이 정상화되면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부 대학이 사학비리가 있고요. 거기에는 보면 대부분 미래통합당 세력들이 연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고 종교 세력과 그다음에 일부 언론 권력과 미래통합당 정치 권력이 사학비리 세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호의 카르텔을 형성했는데 계속 우리가 이걸 문제 제기하고 쫓아내자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도 밝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국내 제일 힘들잖아요. 그중에 교육비 중에서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다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돼서요.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이 다 됐거든요. 굉장한 진전입니다. 이것도요. 예전에 꿈도 못 꿨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대학 교육비 문제가 여전히 심하게 남아있는데 방금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랑 박영 교수님 결론처럼 유럽처럼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학비 부담을 지금보다 조금 더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학비 부담에 대해서도 학자금 정도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85%까지 낮췄는데 학자금 정도는 무이자로 대출하게 해주고 네.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것으로 하면 지금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거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자가 있으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대학과 사회 발전이 크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사학비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어렴풋이 알았는데 오늘 그 잘 짚어주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한일청 사태를 겪으면서 그 회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도 사립중고등학교도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또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해야 할 것 그거는 이제 교육위원회 상임위 유기현 위원장이 있다니까 좀 믿고요. 예. 좀 열심히 띄워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부가 왜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했지? 감사관이 누구였지라고 궁금해했는데 그게 그동안에는 예. 검사 출신이 파견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 팔이 안으로 굶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제 바뀌었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고 우리 유은혜 부총리께서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사학들이 민주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결과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나 여러 아까 국가장학금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 재정이 좀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 사학 스스로가 좀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앞장서는 그리고 양심 있는 교수들, 학생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예. 이런 어떤 기대를 함께 해 봅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네. 지금 국회 교문위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네. 서동영 의원님하고 윤영도 의원님이 있거든요. 간사는 박찬대 간사님인데 네. 이 서동영 의원님하고 윤영도 의원님이 사립대학 출신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학비리에 대해 잘 알아요. 아, 그래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그 두 분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하시면 네. 초선 의원의 패기도 느껴질 거고 국회 교문위 활동, 교가인가요? 지금 교육이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동영 의원, 네. 윤영도 의원. 이 현장은요 코너는 우리 안진건 소장님이 아이디어로 운영되는 거니까 예. 잘 아니 나중에 준비하셔서 다른 데서도 한번 모셨으면 네, 네, 좋겠다는 네. 거죠. 아니면 예. 제가 두 분 모시고 오든지요. 네, 그래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정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컷오프가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을 호소를 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원래 이재정 의원님 모시기로 했었는데 예상대로 모실 거고요. 그래서 용기, 희망을 다시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고 월요일 날 박주민 당대표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좀 조율하고 있으니까요. 이재정 의원, 박주민 의원 두 분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이낙연 의원께서도 꼭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박시영 TV 23번째 현장은요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